런던의 명문 공연장이자 세계적인 음악의 요람인 왕립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공연장에는 한국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요. 미국 오페라 가수에게 어떠한 엄청난 일들이 펼쳐졌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날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 뒤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고 있어서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웠죠. 아름다운 극장 조명이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오케스트라가 연주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여러 다양한 소리들이 본격적인 음악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로 모여들고 있었죠. 제 이름은 캐서린 밀러예요. 저는 평생 서양 오페라를 배우며 살아왔어요. 선생님들은 항상 제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매일 열심히 연습해서 제 목소리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뉴욕의 유명한 음악 평론가들도 신문에 저에 대해 좋은 글을 쓰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시도하려고 했고 그것이 저를 무척 두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새해 찬미라는 노래를 부르려고 했어요. 1926년에 만들어진 한국 노래죠. 솔직히 말하면 오페라 하우스에서 뭔가 색다른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 곡을 선택했을 뿐이었어요. 제 매니저가 그 곡을 제안했을 때 저는 웃었어요. 한국 음악이 이상하고 제가 자라온 유럽 음악보다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큰 오해였죠. 저는 뉴욕시에서 자랐어요. 유명한 서양 클래식 음악에 둘러싸여 있었죠. 부모님은 매달 저를 오페라에 데려가셨고 제 방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양 클래식 음악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다른 모든 것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믿으며 자랐던 거죠. 하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 중에 제가 잊으려고 애썼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6살 때였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우산이 없었죠. 그때 박순자라는 한국인 할머니께서 저를 그분의 아파트로 초대해 주셨어요. 비를 피할 수 있게요. 그 집에선 제가 알지 못하는 향신료 냄새와 부엌에서 달콤한 무언가가 요리되고 있는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벽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아름다운 글씨들과 제가 모르는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할머니는 손잡이 없는 작은 컵에 차를 타주셨고 낯선 악기로 음악을 연주해 주셨어요. 그 소리는 제가 집이나 음악 수업에서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 노래는 아주 특별한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시며 흥얼거리고 계셨어요. 영어가 완벽하진 않으셨죠. 내 고향에서 오래전에 부르던 노래란다. 새해 찬미라고 하지 죽음을 찬양하는 노래란다. 그 노래 제목이 저를 무섭게 했어요. 차를 빨리 마시고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나왔죠. 그 후로는 다시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대 중 하나에서 바로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죠. 오페라 하우스의 디렉터인 리처드 터너가 진지한 눈빛으로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캐서린, 이건 그냥 평범한 공연이 아니야. 그가 은색 넥타이를 고치며 말했어요. 이건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과 같아. 서양 오케스트라 음악과 전통 한국 악기를 섞을 거야. 이 노래의 최고 전문가인 박세희 씨를 모셔왔어. 50대쯤 되어 보이는 친절한 눈빛과 단정한 검은 머리를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와 손을 내밀었어요. 밀러 씨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한국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배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고 제 이름은 모든 포스터와 프로그램에 올라가 있었어요. 지금 그만두면 제 경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게 뻔했죠. 제 손에 들린 악보를 내려다봤어요. 음표는 익숙했지만 그 아래 한국어 가사는 발음할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읽을 수도 없는 단어들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공연에 동의한 것이 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였어요. 단지 제 노래 스타일뿐만 아니라 세상과 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요. 무대 뒤에 서 있는 동안 5분 전 알림이 들렸어요. 곧 무대로 나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의 노래를 부르려고 하고 있었죠. 드레스를 바로잡으며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멋지게 해낼 거예요, 박세희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저 마음을 열고 음악을 느끼세요. 마음을 연다고요? 저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수년간 훈련해 왔어요. 이전에는 누구도 마음을 열라고 말한 적이 없었죠. 무대 매니저가 저에게 손짓했어요. 시간이 됐어요. 무대를 향해 걸어가면서 저는 제가 익숙한 편안한 세계를 떠나고 있다고 느꼈어요. 새롭고 알 수 없는 무언가로 발을 내딛고 있었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선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작은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저는 악보를 반짝이는 검은 피아노 위에 세게 내려쳤어요. 종이들이 연습실 바닥에 흩어지고 있었죠. 답답함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2주 동안 연습하고 있었지만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이건 불가능해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어 발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멜로디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죠. 모든 음을 정확하게 낼 수 있었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박세희 씨가 조용히 바닥에서 악보를 주워 모으고 있었어요. 제 감정 폭발에 화를 내는 것 같지는 않았죠. 그녀의 차분한 표정을 보니 제 행동이 좀 부끄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캐서린 씨, 음은 완벽하게 부르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 노래는 완벽한 음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이 노래에는 한이 담겨 있거든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한이 뭐예요? 특별한 한국의 감정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깊은 슬픔과 희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1926년에 이순자 씨가 처음 이 노래를 불렀을 때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했죠.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음악 속에서 자신들의 고통과 희망을 느꼈어요. 저는 눈을 굴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저 노래를 배워서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싶을 뿐이었거든요. 역사 수업을 듣고 싶지는 않았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한 음을 내는 것, 그게 좋은 가수를 만드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음을 정확하게 내는 게 필요할 뿐이에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박세희 씨가 친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음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캐서린 씨, 왜 이 노래를 선택했나요? 저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저 다르고 독특해 보여서 선택했을 뿐이었거든요. 돋보이고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걸 소리내어 말하면 이기적이고 무례하게 들릴 것 같았어요. 도전적으로 보여서요. 대신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잠시 저를 지켜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이 노래가 원래 형태로는 단 한 번만 공연되었다는 걸 알고 있나요? 1926년에 이순자 씨가 부른 후에 이 음악은 거의 영원히 사라질 뻔했어요.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노래가 한국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일본 당국이 그녀를 위협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노래가 너무 감정적이어서 그녀가 더 이상 부를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 후로 매일 박세희 씨는 노래 이상의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한국어 발음을 연습했어요. 제 입이 전에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소리를 만들어야 했죠. 혀가 서툴고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일본 지배 시절의 한국을 보여주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을 보여주기도 했죠. 가야금이나 해금 같은 전통 한국 악기의 녹음을 들려주기도 했고요. 그 소리들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와는 너무 달랐지만 그들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노래의 어려운 부분과 씨름하고 있을 때 박세희 씨가 저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생각나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누구요? 제 할머니요. 전쟁 중에 한국을 떠나셨어요. 당신처럼 의지가 강한 분이셨죠. 한 번은 비를 맞은 작은 미국 소녀를 도와주셨다고 해요. 가슴이 쿵 뛰었어요. 설마 할머니 이름이 뭐였나요? 갑자기 조용해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순자요. 연습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작은 아파트 이상한 차 이해할 수 없었던 음악이 기억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여성이었어요.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 여기서 손녀를 통해 다시 그녀와 연결되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에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닌 작게 들리고 있었어요.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었는데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박세희 씨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우주는 신비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네요. 캐서린. 어쩌면 당신은 처음부터 이 노래를 부르도록 운명 지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날 밤 아파트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박순자 씨와 그녀의 손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의 길이 수년 만에 다시 교차하게 된 걸까요?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새의 찬미 악보를 찾았어요. 아직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한국어 가사를 바라보고 있었죠. 처음으로 노래에 대해 생각할 때 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좌절감이나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걱정이 아니었어요. 대신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이상한 연결감을 느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연습에 일찍 도착했어요.
박세희 씨는 제가 이미 와서 발음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해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단지 음표뿐만 아니라요. 한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고 저는 드디어 이 여정의 첫 번째 진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전체 리허설은 완전 실패였어요. 넓은 연습실에는 두 개의 아주 다른 세계에서 온 연주자들이 가득 차 있었죠. 한쪽에는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을 든 서양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른 쪽에는 제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악기들을 가진 한국 연주자들이 있었어요. 두 줄로 된 해금, 12줄의 가야금, 그리고 대나무로 만든 대금이었죠. 함께 연주했을 때 소리가 정말 엉망이었어요. 서양 연주자들은 악보에 정확히 적힌 대로만 연주하고 있었고 한국 연주자들은 악보에 없는 작은 장식음과 굴곡을 더하고 있었어요. 지휘자는 계속 연주를 멈추고 다시 시작하면서 얼굴이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어요. 이건 안 되겠어요. 휴식 시간에 제가 말했어요. 모두가 지치고 좌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음악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오페라 하우스 디렉터인 리처드 터너가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캐서린. 이 노래는 모든 것이 같아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세계를 함께 모으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가 말하기는 쉽죠. 이 불가능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가 아니었으니까요. 수백 년의 음악적 차이를 한 번의 공연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 연주자들과 함께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손은 가야금을 연주한 세월로 주름지고 구부러져 있었어요. 아무도 당신에게 뭔가를 고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당신에게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말씀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저는 제 자신의 어려움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변의 음악을 정말로 듣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대신 노래를 제가 이미 알고 있는 틀에 맞추려고만 했던 거죠. 그날 밤 아파트에서 저는 제가 피해왔던 일을 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일제강점기 한국 역사에 대해 읽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어떻게 한국 문화와 언어를 지우려 했는지 알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위해 강제로 일하게 된 것, 찢겨진 가족들, 제가 상상해본 적 없는 고통에 대해 읽었죠. 그 시대 한국 사람들의 오래된 사진들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이 진지하고 슬프지만 또한 자랑스럽고 강인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많이 읽어가면서 박세희 씨가 말했던 한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영어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 분노, 희망이 섞인 감정이었죠. 그리고 새의 찬미가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다른 태도로 연습에 도착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모두에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음표만 부르고 있었지 음악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이제 이해하고 싶어요. 박세희 씨는 마치 제가 그런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왔다는 듯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후 몇 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영어에 없는 한국어 소리를 연습하느라 몇 시간씩 보냈고 제 혀와 입술은 이전에 해본 적 없는 모양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클래식 훈련과 맞지 않는 새로운 노래 방식을 시도하다 보니 목이 아프기도 했고요. 하지만 천천히 동맹자들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해금을 연주하는 젊은 남자는 연습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음악이 군인처럼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흘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가야금을 연주하는 할머니는 같은 음이라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심지어 서양 오케스트라 단원 일부도 실험을 시작해서 그들의 악기가 한국 악기들처럼 들리게 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가장 큰 적은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마이너스 오래된 습관, 참을성 없음, 완벽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그만두고 싶은 날도 있었고 좌절감에 울기도 했으며 왜 이런 불가능한 과제에 동의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해요. 특히 힘든 날 이후에 박세희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 노래는 완벽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덜 완벽하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인정했어요. 평생 동안 완벽해지도록 훈련받아 왔거든요. 그럼 제 할머니를 기억해 보세요. 그녀가 제안했어요. 어린 시절 그분의 아파트에 앉아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었나요? 눈을 감고 오래전 그 비 오던 날을 떠올려 봤어요. 모든 것이 낯설어서 무서웠어요. 하지만 또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그분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박세희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경험에 마음을 여는 그 느낌에서요.
그날 밤 박순자 씨의 아파트를 꿈꿨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새의 찬미를 부르고 있었고 비록 가사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의미를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멜로디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상태로 잠에서 깼어요. 다음날 연습에서는 뭔가가 달라졌어요. 음악이 시작되었을 때 정확한 음표나 완벽한 발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배웠던 역사 악기를 잃은 어린 미국 소녀에게 베풀었던 박순자 씨의 친절함, 1926년에 이 노래를 듣고 그 멜로디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느꼈던 모든 한국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새의 찬미를 불렀을 때 그것은 단지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진실되고 진정한 무언가였죠. 노래를 마쳤을 때 방은 조용해졌고 박세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문턱을 넘고 있군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공연 첫날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분장실에서 큰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의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통 한국 의상을 현대적으로 바꾼 것으로 소매가 흐르듯 길고 은은한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금발머리는 단순하게 뒤로 묶어서 밝은 조명 아래 얼굴이 창백해 보이고 있었죠. 밀러 씨, 5분 남았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배에 마치 매듭이 묶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몇 달 동안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마음도요. 한국 역사를 배우고 낯선 새로운 소리를 연습하고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제 공연 전에 혼자 서 있으니 끔찍한 의심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을까? 한때 한국 음악을 무시했던 미국인인데 다른 문화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공연할 권리가 있을까? 관객 중 한국 사람들이 화내지 않을까? 제가 그들의 음악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박세희 씨가 파란 비단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어요. 선물이에요. 그녀가 제 손에 그것을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할머니의 물건 중에서요.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작은 비치 펜던트였어요. 단순하지만 아름다웠고 제 손바닥에서 매끄럽고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죠. 할머니가 한국을 떠날 때 이걸 착용하셨어요. 박세희 씨가 설명했어요. 집이 멀리 있을 때도 고향을 기억하게 해주었대요. 이걸 받을 수 없어요. 감정에 북받쳐 속삭이듯 말했어요.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오늘 밤 그 힘을 빌리는 거예요. 작은 녹색 돌을 손가락으로 꼭 쥐었어요. 두려워요.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잘못하면 어떡하죠? 음악을 욕되게 하면 어떡하죠? 가장 큰 불명예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어요. 비치 펜던트를 의상 안쪽 제 심장 가까이에 넣었어요. 박순자 씨와 한국과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로열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걸어 나가는 것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조명이 너무 밝아서 관객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마이너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너무 소중해진 이 노래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어 올렸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했고 서양 악기와 한국 전통 악기가 만들어내는 소리는 어느 하나도 아닌 새롭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노래할 순간이 왔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피부에 닿은 비치 펜던트를 느끼고 입을 열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몇 달간의 연습, 배웠던 모든 역사, 이해하려고 했던 모든 감정. 마이너스 그 모든 것이 그 순간에 하나로 모였어요. 더 이상 기술이나 발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저 느끼고 있었죠. 멜로디가 저를 그 이야기 속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외국집의 아래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살아남는 희망의 이야기를요. 해금이 서양 현악기 소리 사이를 넘나들며 아름다운 긴장과 해소를 만들어내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음표에서 역사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노래의 가장 높은 부분에 이르자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걸 멈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인간의 마음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슬픔이었죠. 마지막 음표를 부르며 제 목소리가 오케스트라 위로 솟아오르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낯설거나 불편한 것들과 저 사이에 제가 쌓아 올렸던 벽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제 자신의 다른 부분들, 세상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들을 연결하는 다리였죠. 마지막 음이 완벽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곳에 서서 여전히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완전히 비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채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때 극장 뒤쪽 어딘가에서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합류하더니 곧 오페라 하우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눈물을 통해 한국인 관객들이 자신들의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첫 줄에 있던 한 한국인 노인은 박수를 치면서 계속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마치 이해했군요. 정말로 이해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박수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따뜻한 비처럼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보상은 박수나 기립박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었어요. 전에 느껴보지 못한 연결감이었죠. 처음으로 음악이란 완벽하거나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것은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무대 옆에 있는 박세희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지만 눈물 속에서도 미소 짓고 있었죠. 할머니의 비치 펜던트가 제 피부에 닿은 곳을 만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노래 하나를 부르러 온 공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대신 제가 잃어버렸다는 것도 몰랐던 제 자신의 일부를 찾았어요. 무대를 떠나면서 이제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련은 끝났지만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공연 다음날 놀라운 소식과 함께 잠에서 깼어요. 제 휴대폰은 메시지와 이메일, 알림으로 가득 차 있었죠. 모두가 제가 부른 새해 찬미 공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신문에서는 숨이 멎을 듯한이라고 표현하거나 문화적 달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음악회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계약을 제안하고 있었고 전 세계 유명한 극장들에서 저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일부 한국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제가 그들의 전통 음악을 불러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죠. 제가 노래 뒤에 숨은 의미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 공연을 칭찬하면서도 문화적 전유라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적절한 존중 없이 다른 문화에서 의미 있는 것을 가져가는 행위를 말하죠. 이런 댓글들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공연 일주일 후 저는 박세희 씨의 아파트에 앉아 그녀의 할머니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작은 손잡이 없는 컵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방에는 향신료와 꽃향기가 나고 있었고 벽에는 아름다운 한국 그림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공연을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아예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세희 씨는 제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여정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제가 처음 새해 찬미를 부르기로 동의한 이후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초기의 좌절감, 한국 음악에 대한 편견, 제가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 주위에 쌓았던 벽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배웠어요. 천천히 말했어요. 서양 음악이 최고이고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름다움이 단 하나의 문화에만 속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진정한 음악은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정말로 마음속으로 노래를 느낄 때 일어난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녀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분명해요. 배운 것을 활용해서 모든 음악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아마도 더 중요하게는 삶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보는 거죠. 그날 저녁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당장의 모든 녹음과 공연 제안을 거절했어요. 대신 온라인에 긴 메시지를 작성해 공유했죠. 한국 음악에 대한 초기 편견을 인정했고 저를 가르쳐준 한국 음악가들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한국어와 음악 전통을 제대로 공부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이 공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제가 썼어요. 제가 한국 음악을 마스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학생이 되는 시작이었죠. 6개월 후 저는 한국 서울에 있었어요. 노인들이 아침에 모여 전통 노래를 부르는 공원 근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매일 국립국악원에서 수업을 듣고 한국 전통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은 아직 기초적이었지만 매일 향상되고 있었죠.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야금 연주를 배우고 있었어요. 제 손가락은 그들에 비해 서툴렀지만 매일 연습했어요. 가끔 서울 거리를 걸을 때 나이 드신 한국 여성분들이 런던 공연 영상으로 저를 알아보곤 했어요. 우리 노래를 불러줘서 고마워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한을 담아 불렀더라고요. 첫 공연으로부터 1년 후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제가 혼자 노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과 서양의 음악가들이 함께 공연하는 특별한 콘서트의 일부였죠. 두 가지 스타일로 노래했고 때로는 그것들을 섞으면서도 항상 각 전통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공연 후 한 어린 한국계 미국인 소녀가 제게 다가와 사인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을 내밀고 있었어요. 전에는 한국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수줍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집에서 틀어주시는데 이상하고 구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노래하는 걸 들었을 때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게 멋질 수 있다는 것처럼요. 그녀의 프로그램에 사인하면서 이것이 제가 여정에서 가져온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지 개인적인 성장이나 예술적 기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었죠. 음악은 문화 간의 경쟁이 아니라 대화라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 음악에 대한 제 편견은 단지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서 아름다움, 연결, 인간 표현의 전체 세계를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런던 무대에서 새해 찬미를 부르면서 저는 단지 다른 문화의 노래를 공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안에 있는 벽들을 허물기 시작했던 거죠. 무지와 자만심,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쌓여진 벽들을요. 이제 저는 세계 사이를 움직이고 있어요. 어느 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지만 둘 다에서 환영받고 있죠.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음표 사이, 전통 사이, 마음과 마음 사이의 공간에서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박세희 씨에게 비치 펜던트를 돌려주었어요. 하지만 그 힘은 저와 함께 남아 박순자 씨와 세대를 넘어 우리의 삶을 연결해 준 비 오는 날을 떠올리게 하고 있었죠. 다음엔 무엇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자주 물었어요. 제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계속 배우고 계속 듣고 계속 다리를 놓을 거예요. 새해 찬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음악을 완벽하게 부르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었어요. 차이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방법이었고 귀만이 아닌 더 많은 것으로 듣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를 가치가 있는 노래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